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강원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은 한때 4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 각종 피해가 잇따랐는데 청소년 동계올림픽도 대회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강원 대관령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 지역 현재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약한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지만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허벅지 높이까지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특히 강릉시 왕산면에는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면서 최대 44cm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폭설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틀 동안 강릉과 홍천에서는 눈길의 차량이 고립돼 7명이 구조됐고 양양군과 평창군 등에서는 눈길 교통사고가 9건 발생했습니다. 어제 평창 선자령에서는 등산객 18명이 길을 잃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53곳은 통제됐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지역엔 눈이 최대 7cm 더 내릴 전망인데 강원도는 제설장비 950여 대 등을 투입해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죠? 네, 폭설로 일부 경기가 지연되기도 했고 관광객을 위한 특별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예정됐던 남자 알파인 스키 슈퍼대회전은 두 차례 연기돼 낮 2시에 진행됐습니다. 쇼트트랙 이준서 선수의 원포인트 레슨이 취소됐고 각종 문화행사가 줄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수단 짐을 보관하던 텐트 위에 눈이 쌓여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위는 현재는 제설 작업이 완료돼 경기 관람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관령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10도의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잠시 뒤 밤 9시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희진 기자, 지금 많이 추워지고 있죠?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2도에 머물러 있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나들이 나선 시민들도 추위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강원, 서해 5도와 인천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춘천 영하 8도,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 등 전국 대부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와 눈은 내일 새벽쯤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북 남부와 전북 북동부, 경북 남부에는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모레도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확장해 옴에 따라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목요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빙판길 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인천 서구 산업단지에서 불이 나 제조업체 6곳에 옮겨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퍼져나가자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1층 문틈으로 화염이 솟구칩니다. 뜨거운 열기에 외벽 창문도 맥없이 떨어지고 시꺼먼 연기는 건물 전체를 휘감습니다. 안에서 저기 불을 못 끄는 것 같아요. 이 공장에서 저 공장, 지금 이 공장으로만 안 옮겼잖아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서구 가자동 산업단지의 LED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인근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휴일이라 공장 안에는 작업자가 없었지만 인화성 물질에서 나온 매캐한 연기에 진화하던 소방대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 반경 50m 이내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많이 빠져주세요.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재난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이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건물 구조가 철거조 샌드위치 패널주입니다. 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대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현재 상황 어떤지 화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불은 8시간 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한희 기자, 불길을 완전히 잡는 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곳 화재 현장엔 시속 30km의 강풍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화재 현장 곳곳에 인화물질이 적재돼 있어 불이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시작 7시간 만인 오후 5시쯤 1차 대응 단계는 해제했습니다. 현재 소방 인력 200명과 장비 90여 대가 잔불 진화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불이 난 공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 소방관들이 직접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는 하루 종일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과 병원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인화성 물질이 매우 많아 빨라도 오늘 밤 늦게야 장불 정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 산업단지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이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만들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라 피해가 커졌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9층 복도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화재 경보에 놀라 대피하는 주민 앞으로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12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하단엔 이렇게 까맣게 탄 복도 창문이 떨어진 채 방치돼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대변했습니다. 연기 맞고 목이 따가우니까 나는 좀 피해버렸어요. 불이 시작된 9층에 살던 50대 남성은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이웃인 80대 남성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은 1시간 반 만에 잡혔고 주민 40여 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니까 깜짝 놀랐죠. 연기 엄청 나왔어요. 불이 난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축가물은 스프링클러 다 있는데 옛날 거는 30년 전에는 그게 없어요. 오늘 불이 난 아파트에선 9일 전 또 다른 단지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에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자 주말 사이 친윤계 위주로 사과하면 안 된다는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말 일정도 잡지 않고 자신이 언급한 국민 눈높이 해법을 찾는데 고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의원단체방에 김건희 여사 논란에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한 유튜버의 발언을 올렸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기사 링크도 공유했습니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도 김 여사는 함정 취재의 피해자라며 사과 요구를 반박했습니다.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건가요?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죠. 친윤계가 총선을 80일 앞둔 시점에 민주당 주장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며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힌 건데 비윤계에선 그런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의원들도 많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친윤계 일각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내에서 꽤 많습니다. 진실된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김 여사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한 위원장은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에선 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논란에 대한 해법을 고심했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주 연일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률 비대위원도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흘러나오는 공천 잡음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비명계 탈당이 현실화하고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나 공정한 공천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할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 30분가량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총선 대승을 주문했고 이 대표는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에선 회동을 설명하며 지난 총선을 대승으로 이끈 이 전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안착시켰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공정한 공천 관리로 민주당의 통합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결국 이 전 대표 시스템 공천을 언급하며 공천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간담회를 열어 차별 없는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를 포함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종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할 것이고요. 하지만 비명계에선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면죄를 준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하면서 제3지대 5개 신당의 창당 작업이 모두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창당대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찾아가면서 빅텐트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낙연 전 대표는 빅텐트 시기를 언급했는데 각 당의 구상과 생각을 들어보면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 민심 투어에 나선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빅텐트 구성의 속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며 속도보다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 대표는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 후보를 내거나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뭉치고 비례선거는 각자 치르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로운 미래 측은 여전히 빅텐트가 최우선 순위라는 입장입니다. 또 빅텐트 구성을 놓고도 제3지대 내부에서 중간 절차 없는 소위 원샷 통합과 단계적 합당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3지대 관계자는 정말 N가지 변수가 수두룩하다며 어려움을 내비쳤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미래대연합 이원욱 의원은 광주 출마를,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을 제안했지만 이 위원장은 불출마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사퇴했습니다. 다시 출마한다는 것이 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제3지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구심점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저희도 그렇고 연일 총선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달력을 보니 4월 총선 8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도전자들의 열기는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예비 후보 등록자 수가 지난 총선의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뭔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40일이 지난 오늘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는 1,1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556명, 더불어민주당이 461명인데 4년 전 21대 총선 때 선거 70여일을 앞두고 2,000명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60%에 불과합니다. 여야가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 협상을 아직 시작도 못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출연을 막아야 한다며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며 범야권 비례연합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설 전에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3지대 빅텐트 논의까지 진행되며 선거구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후보 등록을 미루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신당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부분들이 있는 거고.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오는 3월 후보 등록 기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치권이 총선 시기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는 이 민감한 시기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권형석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전 정권 관련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돼 왔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은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계속 해오던 수사들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연초부터 검찰이 문정부 중기부 잔차관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 자택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서 씨 특혜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2주 가까이 압수수색 중입니다. 대전지검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장관급 인사 4명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지난 18일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거를 앞두고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는 잠시 미뤄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수사는 숨고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선거를 3달 정도 앞둔 상황이면 수사 진행을 멈추고 정치인 소환 일정의 경우에는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표적 수사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상황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에 몸담았던 국회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아들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태블릿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망신 죽이고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로밖에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울산 선거 재수사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이런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입장이 뭡니까? 네, 검찰 입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전 정부 때 이미 시작이 됐고 이 전 의원의 타이스타제 실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수사는 지난해 황운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재수사의 계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각각 6차례와 8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오비 일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의 원금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올 들어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잘 안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년 초 은행을 통해 ELS에 5천만 원을 투자한 김모 씨. 가입 당시 12,000이던 홍콩 H지수가 반토막 나면서 손실 구간에 진입했지만 한 줄기 희망은 놓지 않았습니다. 만기 때 주가가 반등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홍콩 H지수는 새해 들어서도 속절없이 추락해 5,100선까지 주저앉았고 김 씨는 결국 2,600만 원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반토막도 안 되게 지금 돌아왔어요. 남편 힘들게 벌어가진 돈인데. 홍콩 H지수는 올 들어서만 11% 급락해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는 물론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 경기가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미중 갈등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 영향으로 외국 기업과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5대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H주스 ELS 상품에서 올 들어 발생한 원금 손실액만 약 2,300억 원. 손실률이 50%가 넘습니다. 홍콩 증시가 반등할 만한 호재도 마땅치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2, 3년 동안은 좀 기존의 부채가 구조조정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닌가? 빨리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 추세대로라면 5대 은행에서 판 ELS 원금 손실액이 상반기에만 6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정부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들과 리모델링 단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오늘은 고이동 기자가 부동산 대책 이후 목소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성남시 대장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40대 A씨.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놨지만 1년 넘게 매수 문의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자금 여력이 안 되니 이제 팔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래 자체가 매수자가 없었어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도 2020년 당시 분양가보다 6천만 원 이상 저렴한 매물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은 그야말로 혹한기입니다.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전세 사기 여파로 다세대 주택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포함한 일시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도심 내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하고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데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신축 오피스텔 1채를 사더라도 3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축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2년 동안만 여기 한시적으로 준비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건설사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기존 오피스텔까지 포함하게 되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구축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신축 오피스텔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 사이에도 불만이 나옵니다. 정부가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재개발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면서 리모델링 단지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가 최근 수평 증축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강화해 리모델링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뚝 끊겼더라고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내놓은 일시 부동산 대책.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강원도의 한 겨울 축제장에서 순대 한 접시에 2만 원을 받는다는 글이 올라와 또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바가지 요금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인지 현장에 가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한 축제장. 순대 한 접시에 2만 원을 받았다는 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논란을 의식했는지 한 접시에 1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노점들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같은 축제장에서 산 순대입니다. 가격이 2배 차이 나는데 바가지 요금 논란 전에는 4배나 차이 났습니다. 왜 가격이 차이 나는 걸까? 해당 상인들은 외지인입니다. 이들은 주최 측에 노점 임대료를 현지 주민들보다 3배 이상 비싸게 냈기 때문에 음식 가격도 그만큼 높여받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등록값이 여기 사입을 하면은 뭐 200만 원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최 측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다니는 그런 야시장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들어가서 거기 가서 뭐 얼마씩 내고 거기다가 이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다른 축제장은 인근 사유지 야시장에서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만 아예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권한도 없고요. 사유지를 회사하는 권한이 없으니까. 8,000원짜리 슬러시, 10,000원 어묵의 이면에도 비싼 임대료와 관리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가지 요금은 축제 이미지를 훼손해 결국 지역에도 손해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 포천 등 상당수 지자체는 지역 주민만 음식을 팔게 하고 외진 등의 불법 노점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우입니다. 코로나와 독감, 폐렴까지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기약이나 해열제 같은 필수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겨울철이면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처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8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에게도 겨울철 감기약 부족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감기약 종류는 뭐 콧물약이나 뭐 기침에 쓰이는 약들, 그런 증상 완화제들이 많이 품절되곤 하죠. 올겨울 전국 약국 대부분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약품이 3개 이상이라고 했고 11개 이상이라고 답한 곳도 37%나 됩니다. 처방전에 적힌 약이 없을 경우 성분이 동일한 대체약을 약사가 내어줄 수 있지만 환자들이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성분이다 말씀을 드려도 그냥 그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그 상품대로 달라. 이게 다른 약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약을 조절을 안 하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죠. 병원에서 성분이 아닌 이름으로 약을 처방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감기약이 품절이던 시즌에 많이 품절이 됐었는데요. 다른 약들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효과가 나서 치료를 다 하셨단 말씀이죠. 하지만 의사들은 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쌓아온 경험을 갖고서 그거 갖다가 이제 환자한테 쓰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기본이죠. 복지부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당분간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종업원 대신에 음식을 가져다주는 로봇이 요즘 식당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실내에서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길거리에서도 배달 로봇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이 개정돼 로봇도 인도를 다니는 보행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 빨라진 배달 로봇 경쟁을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문받은 커피를 싣자마자 로봇이 배달에 나섭니다. 아담한 크기에도 최대 20kg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도 시속 3에서 7km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장애물을 안전하게 피해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게 지금 무료 배송이라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있어요. 새는 거 없이 더 안전하게 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올해부터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택배, 배달업 등의 운송수단에 드론과 로봇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로봇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어둔 통신사들은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통신사는 배달과 실내 방역 기능을 갖춘 로봇을 지하철역 인근과 호텔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다른 통신사도 상업용 건물 내에서 택배,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험 중입니다. 이번 CES에서도 한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배달 로봇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지형 지물을 극복해야 하고 로봇 가격도 저렴해져야 합니다. 싸지만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들을 고도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인간 배달 기사 대신 배달 로봇이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결정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뉴햄프셔주 예비 경선이 이번 주 열리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고령 후보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대세론을 의식한 듯 트럼프는 경쟁 후보인 헤일리 전 대사를 부통령에 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 전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에 경쟁 후보인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 책임이 있다며 비판합니다. Nikki Haley, did you know they destroyed all of the information, all of the evidence, everything because of lots of things like Nikki Haley is in charge of security. 하지만 당시 의회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We offered her 10,000 people
soldiers, National Guard, so whatever they want. 펠로시 전 의장과 헤일리 후보를 헷갈린 겁니다. 52세의 헤일리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77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인 트럼프의 인지 능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When you're 80, that's what happens. You're just not as sharp as you used to be. 두 후보의 설전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헤일리를 부통령으로도 지명하지 않겠다고 하자 헤일리는 나는 누구의 부통령도 되고 싶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햄프셔주 경선 결과는 트럼프의 대세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당장 인질을 데려오려며 이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동 곳곳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에 이 지역 정세는 갈수록 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텔아비브 중심가 하비마 광장, 반정부 피켓을 든 시위대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즉시 인질들을 귀환시키라며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הממשלה הזאת צריכה ללכת הביתה. עכשיו! 하마스와의 전쟁은 계속되는데 여전히 130여 명의 인질들이 가자 지구에 붙잡혀 있고 아무런 진척이 없자 민심이 크게 악화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동 지역 곳곳에선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이라크, 예멘 등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는 친이란 무장단체들이 연일 무력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미사일을 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관리 5명이 숨졌고 레바논을 향해선 드론 공습을 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군기지를 공격하며 충돌했습니다. 불안한 홍해 정세에 친이란계 무장 세력의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까지 중동 전체가 전쟁터로 바뀐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친윤의 고민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사과 문제를 가장 앞장서 요구해 왔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친윤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 이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아왔고 그동안 당내 문제에 있어서도 이 친윤계 기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여기에 이 장해찬 최고위원까지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친윤의 기류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팀인 척 연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연출은 아닌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취재로는 이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의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해온 만큼 이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에 균열이 생긴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 친윤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합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가장 이 중요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이 당내 친윤계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이슈를 놓고는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대응이 다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소위 스탠스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윤계는 아니지만 지난주 한 위원장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이 윤재 원내대표의 입장엔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대의 신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의 몰카 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입니다. 그럼 친윤계에서 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분리하는 전략인데요. 오늘 이용 의원의 글을 봐도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 위원장의 발언은 비슷해 보이지만 온도차가 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와 한 위원장을 분리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주말 동안 일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예, 한 위원장은 그동안 이 김 여사 이슈는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확실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총선 승리가 제일 과제라는 점을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다만 친윤계에서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 다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많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 특히 스스로 총선 승리라는 인물을 강조한 데다가 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맹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했던 만큼 이번 문제를 조용히 묻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친윤의 고민의 느낌표는 2인 삼각 레이스 돼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검찰에서는 이 한 목표를 가지고 향해 달리면서도 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가는 완벽한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두 사람의 지향점이 총선 승리라는 점은 갖고 이제 이견이 없을 텐데 이번 문제를 두고도 각자 한 발은 서로 다른 쪽을 향해 있더라도 이 다른 한 발은 국민을 향해 함께 묶고 뛰는 협력 관계가 되길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비명계 떠나자 이번엔 친문입니다. 예, 이 민주당 내에 친명계와 친문계 얘기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 당원 게시판에 보면요. 이런 분위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명계가 주로 이들의 공격 대상이었는데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탈당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이제는 이 친문 인사들이 주 공격 대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 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 임종석, 노영민 같은 이 친문 핵심들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임 전 실장은 중구 성동갑, 노 전 실장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3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는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참여해서 4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자 당 게시판엔 양심도 없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건 모렴치 때문이란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왜 출마를 하냐는 겁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이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을 뽑아내라는 비판과 역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을 리틀 NY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강성 지지층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친명계 원외 조직인 민주당 혁신행동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법, 탈법 행위 저질렀거나 이 당에 대한 신뢰 훼손시킨 사람 누구라도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친문인 윤건영 의원이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은 것과 이 송갑석 의원의 음주, 사기 전과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명계와 친문계 갈등이 사실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정책 공약 등을 두고 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게 양측 갈등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법정 준비 부담금은 폐지하지 않는다. 별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폐지하지 않는답니까? 별개답니까? 아니, 법정 부담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따라 되는 것인데. 이후 2018년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친문 핵심인 전해철 후보와 맞붙으면서 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지난 대선에서도 친문 진영의 이낙연 후보와 경선을 하면서 두 진영의 갈등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비명계 떠나자 이번엔 친문의 느낌표는 악순환 끊을 용기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누가 당의 주류이든지 간에 계파 갈등의 악순환은 이 당을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걸 잊어선 안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에 가끔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한 기온 차이에도 비가 눈으로 또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다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이대 지역 강한 바람까지 불어대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출근길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이 아침에 영하 10도,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6도, 청주가 영하 5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영동과 영남은 차차 맑아지겠고 전국에 강풍이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에서 5m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모레는 한파가 절정을 이루면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많은데 정작 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견제론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지도 않습니다. 두 당 모두 확장이 안 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민주당의 문제가 뭔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지세 확장을 가로막는 이슈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팩트보다도 인식의 문제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무당층 유권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인터뷰를 포함해 대국민 소통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험한 산을 어떻게 넘어갈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